1인 2표제 첫 도입되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정당 투표에서 13.1%로 비례 8석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마지막으로 당선된 게 노회찬. 그렇죠. 8번 노회찬. 자, 그러면 16년이 지난 지금 시간도 지났고 또 연동형의 어떤 냄새도 나는 제도를 바뀌었는데 정의당이 13.1%를 받으면 8석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2부입니다. 방송이 12일이나 13일쯤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표 2,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전체 선거 판세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선거 전문가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자 전문가님. 예. 일단 이번 선거가 유독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선 지지율이 이만큼 나오면 의석이 몇 개 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지역구든 뭐든 뭐 전체 선거 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두 분 중에 제가 먼저. 저도 소개 좀 시켜주고 시작합시다. 뭐 맨날 나오는 깍두기 사람이 정종권입니다. 네. 아니 지금은 그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의석수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법이 뭐 30석 캡이 어떻고 복잡하고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뭐 참여연대에서 정당 득표수 이제 계산법까지 있는데 이게 모든 정당들의 위성 정당이 출연하면서 다 나가리.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의미도 없어졌고 30석 캡도 의미가 없어졌고 그냥 47석의 병립형 계산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0%면 뭐 연동형 나발이고 안에 47석에 10% 4.7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4.7개. 예를 들면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 오히려 더 후퇴한 건 뭐냐 하면 정의당이나 민생당 같이 지역구를 낸 정당들은 혹시라도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럼 소수 정당은 더 피해가 있는 거네요? 아니 소수 정당이 아니라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원칙대로 비례대표를 하는 정당들. 다 낸 정당들은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원래 연동형의 취지 자체가 지역구 당락에 따라서 비례를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킨 건데 지금 정확하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또 하나 더 있잖아. 국민의당. 야들은 지역구가 빵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구를 냈던 민생당이나 정의당은 혹시라도 당선되면 비례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제로섬이 되는 이런 참담한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 걸레 중에서도 그냥 쌍걸레가 된 거예요 지금. 쌍걸레? 아니 그러니까 좀 심한 걸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이제 고민까지 하십니까? 아니 결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해야 될 텐데. 부분 바꿔야겠죠. 네, 이제 예고된 미래잖아요. 근데 합의 수준이 없어요. 사회 운동이나 학계나 아니면 진보 정당이나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아니 최소한 합의는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위성 정당은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컨센서스 있는 것 같아요. 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도 또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은 위헌적 성격이 있는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랑 더불어시민. 근데 열린민주당은 정치적 위성정당이지 위헌성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어도 열린민주당이 출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역구를 낸 정당에 한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례정당 투표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 1인 2표제 전에는 1인 1표제 때는 지역구 득표를 가지고 전국구를 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동시키는 즉 정당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당들은 지역구를 낸 한석이라도 낸 정당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한석이라도 물론 뭐 100석 이상이 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한석 이상이라도 지역구를 낸 정당에 한해서만 정당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그 정도 해도 그냥 꼼수 정당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냥 한 지역에만 한 명 내고 나머지는 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그 제일 고민인 거예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그걸 규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이번에 보니까 그 연동형 비례 가지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 엄청 욕할 때 든 나라가 이제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듣도 보도 못하네요. 듣도 보도 못하다니요. 외교가 국익이라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다 외교적으로 국교를 수립한 나라인데. 아니면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하면요 옛날에 됐습니다.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저 보면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알바니아는 12개 지역의 전면 권역 비례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1인 1표예요. 예, 그걸로 바꿨고 레소토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는 그 우리 예전 했던 1인 1표식 그 비례로 갔는데 지역구에 얻은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를 주는데 지역구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소토가 지난 총선 때 1당이 지역구에서 47석을 얻었는데 비례는 1석을 얻었고 3당은 지역구에서 8, 9% 얻었는데 1명 당선되고 비례를 10석 얻은 거예요. 그 약간 연동형인데 우리 옛날식 비슷한 그런 식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알바니아나 레소토까지는 몰라도 선거제도 맥락에서 보게 되면 제일 합리적인 어떤 이 선거제도 중에 하나가 저 아일랜드하고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선호투표제, 단기 이양식, 단기 이양식, 단기 이양식 선호투표제는 지역구의 취지, 비례대표의 취지를 그나마 연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선호한다고 되면 아니 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선호투표랑 같은 맥락인데. 오히려 우리는 역시 차가운 독일보다 화끈한 프랑스랑 어울린다. 그 프랑스가 이제 전면적 결선 투표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가닥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저는 진보 진영의 약간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소수파거든요. 저는 약간 반대파예요. 결선 투표제는 제도적 단일화를 만드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소수 정당들 성장 루트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그거 전망할 건 아니라서 일단 뭐 위선 정당 난립 때문에 선거 전망도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두 분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는 똑같다 하실지 몰라도 좀 유권자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각 당에서는 각 당이 아니라 양당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과반할 거다라고 자신을 내비치는데 자신을 내비쳐요. 그건 한 놈은 자신이고 한 놈은 쫄아가지고 그런 건데 과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탄핵을 막아달라고 지금 뭐 미래통합당 애들이 일당하게 생겼다. 국회의원 먹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국민들을 협박하고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진보 정당들을 그에 핍박했던 자들이 지금 뭐 이해찬 대표는 16년 만에 과반수를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에 육박하는 일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근데 우리 국민들이 152, 153 이상은 잘 안 줘요. 한 당에. 그렇죠? 지난 총선을 쭉 보면.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앞으로 근데 이제 녹화 뜨고 이 방송이 릴리스 되기 직전에 또 어떤 뭐 변수들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될 개연성이 되게 크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열린민주당과의 또 이전 투구에서는 이러다가 뭐 표심이 분열될까봐 되게 또 우려하는. 아니 그거는 뭐 표심 분열이 아니고 뭐 제 표현으로 치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연합 비례정당 아니에요. 6두품 비례 후보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성골 진골. 진성민주당 비례 후보들은 그 다음에 배치돼 있잖아요. 걔들이 반토막 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빨리 수거해 와야지 자기들의 진성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최소한 뭐 7석 이상, 그러니까 17번까지는 당선되겠다라는 이 자기들끼리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끼리의 그 뭐라고 하죠, 파이를 가지고 둘러싼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짜증이 확 나죠. 저는 좋게 표현하면 뭐 이제 열린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 제도에 대한 도전. 정당을 부정하고 인플루언서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제
선거용 이벤트 정당이니까. 그게 네. 70년대 표현 치면 정치 구락부예요. 아, 구락부들이지. 네, 그렇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걸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 복당 불허랑 똑같은 거니까 무소속이나 이렇게 출마한 사람들 복당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당의 규율을 기강을 세워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또 당권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여지는 거죠. 그 무조건 복당된다에 저는 저 전재산 한 10만 원 걸겠습니다. 10만 원밖에 안 돼요, 전 재산이? 뭐 전두환이 28만 원인데 저는 전두환보다 많을 수 없잖아요. 저는 뭐 도박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생각도 꼭 못했던 발언. 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또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네, 활동도 네. 하셨잖아요. 네. 제가 기자회견할 때 사회 본 것도 몇 번 봤는데 네. 멀찌감치 네. 아주 재밌게 또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그때 당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 이 상황을 보시면 또 남다른 소외가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참담한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캡 표정은 참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다 소화가 돼서 이미 웃는 상이. 예, 그냥 참담하죠. 왜냐면 저는 남들이 뭐 준연동 향 비례대표자라고 조소를 할 때 네, 맞습니다. 저도 조소했던 그럴 중에 때 한 명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는 연동형으로 가는 비가역적 개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되게 포인트를 둔 거거든요. 거기서 캡이 몇 석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캡은 그 캡이라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부칙으로 돼 있는 거여서 22대 총선 때는 캡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간다. 저는 사실 거기에 제일 큰 의의를 뒀는데 까딱하다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비례 의석수는 좀 늘려주는 그런 정도의 또 소폭 개혁으로 다음 공직선거법 개정이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좀 비극적인 평가를 일단 하죠. 네. 왜 얘기하냐면 그때 저하고 한번 전화 통화한 적 있죠. 네. 저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김 변호사님은 그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게 여러 가지 제약들 뭐 50% 캡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동형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의미 부여하고 간 거고 저는 그거 과연 그게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제 1차적인 과제는 300석을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301석이 되든 310석이 되든 병립형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걸 돌파해야지 나중에 연동형의 어떤 상상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 저는 301석이 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토론을 한 적은 한 번도 저도 300석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제일 큰 집회를 한 게 3,000명짜리 집회였어요. 여의도에서. 3,000명짜리 집회 한 번 하고 요걸 따냈으면 이건 승리다. 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럼 대중운동에 받쳐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가 그 여의도 불꽃 집회라는 집회였는데 두 번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적게 갔고 첫 번째가 이제 2018년 그 손학규 이정미 두 분 단식 풀던 날 그날 집회였는데 그날 집회 사진을 보면 저기 왼쪽에 무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뭐 참여연대 공동대표 뭐 박서훈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있고 저쪽 오른쪽에는 첫 줄에 이준석 김성식 뭐 맞아, 가운데는 손학규 정동영 탄핵연대 버금가는 연대판이었거든요. 사실은 좀 민주당을 뺀 탄핵연대판이었는데 그렇게까지라도 이제 그런 기획을 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뿌듯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수 정당 혹은 뭐 진보 정당에게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고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니 아니냐. 민주주의 제도를 좀 더 민주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 원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 뭐 어느 진보 정당한테 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고 그래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좀 많이 좀 비극적이죠. 말하자면. 희극적이죠. 무슨 비극입니까? 네. 코미디가 돼버린 건데. 그렇습니다. 비극은 비장미라도 있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한테 개그와 그냥 냉소를 주는 희극이 돼버린 거지 뭐 오히려. 저는 왜 의석수가 중요하다고 보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산법이 준연동형이지만 병립형하고 계산법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4년 1인 2표자 첫 도입되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정당 투표에서 13.1%로 비례 8석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마지막으로 당선된 게 노회찬. 그렇죠. 8번 노회찬. 자, 그러면 16년이 지난 지금 시간도 지났고 또 연동형의 어떤
냄새도 나는 제도를 바뀌었는데 정의당이 13.1%를 받으면 8석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한 6석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보면 소수정당의 어떤 진출을 위한 제도적 어떤 개선이라고 봤는데 후퇴가 됐다. 이거는 이제 위성정당 탓도 있고 또 하나의 탓이 뭐냐면 비례의석이 2004년도에는 56석이었는데 지금 47석으로 그렇죠. 계속 그렇죠. 파일을 줄여놓은 상태에서는 무슨 제도적 설계를 해봤자 일단은 그래서 파일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30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뭐 연동형, 준연동형의 캡 이런 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이 크죠. 네. 이런 것들이 이후 선거제도를 좀 제대로 손을 볼 때 중요한 어떤 이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표의 비례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뭐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혹은 이제 병립형의 의석수를 그냥 늘리는 방식도 저는 뭐 어쨌든 종전의 제도보다 개선되는 거니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학 혹은 정치 고관여층들은 봐라 역시 제도가 답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어디죠?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병립형이지만 비례대표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당연하죠. 네, 굉장히 높고 거의 2배 가까이. 네, 뭐 멕시코도 300대 200이에요. 그러니까 혼합형, 병립형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비례 의석이 낮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뚫는 건데 의석수 증대로 뚫을 거냐 아니면 지역구 축소를 통한 비례를 늘릴 거냐 요 가닥에 대해서는 사실 또 뭐가 맞느냐 또 국민적 여론은 뭐가 뭐 다수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긴 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니까 상당히 그 법리적이고 제도적. 아니 이건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아니 뭐 동의합니다. 네, 저는 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네. 기본적으로 설계는 제도적 설계를 1차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쵸. 물론 그 제도가 100% 완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점들과 공백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쵸. 다만 그것을 다음에 또 이제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열받는 것들, 요거도 네. 먹을 일들. 오늘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뭐 투표하러 가셨는데 사전 투표소에 그렇죠. 선거 은평구 사무원이 을에서 벌어진 나이 일이죠. 드신 노친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당이냐? 왜 찍어야 되는 당이 없다 지금. 난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비례투표 용지에 없으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호부 호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죠.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여쭤봐야 되는 그쵸. 이런 코미디 같은 현실. 그러니까 그쵸. 이 위성정당이 지금 대혼란을 가져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위성정당 위헌 소송을 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질문을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어제도 그 한상희 교수님이랑 뭐 하여튼 뭐 법률가들 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쪽이랑 뭐 몇 분이 해서 좌담회를 좀 했어요. 좌담회를 했는데 고민은 이거 날 것대로 얘기해도 되나? 네, 날 것대로? 얘기하세요. 네. 선정주의예요. 위헌적인데 한쪽에서는 그 또 이걸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는 게 맞냐? 저는 안 맞다.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이거에 문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슈 파이팅으로 필요한 거 아니었냐 이런 입장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일부 위성 정당 같은 경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민주당은 위헌 정당은 아니에요. 그냥 그건 PC하지 않은 거지. 네, 그건 뭐 그런 걸 전제하고. 근데 고민은 뭐냐면 이거는 시청자들이 좀 싫어하실 텐데. 그 헌법상 정당 개념의 견주에 보면 얘네가 이제 정당이 아닌 건데 그럼 그래서 이걸 위헌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로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정당 해산 심판 과정을 거치면 본안 판단이 되는데 저는 정당 해산 심판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1번. 두 번째는 그러면 정당은 자율적인 기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른바 유럽식 선거연합 정당은 앞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헌법상 용인하는 정당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연합 정당에 대해서 그것까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걸 헌법재판소에 맡길 거냐 혹은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야지 어쨌든 이번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좀 입장입니다. 저도 뭐 약간 맥락으로 치면 그러니까 위헌적인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지 절차적 과정들을 그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이 정당들이 22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실효적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뭐 큰 의미가 있겠냐. 다만 국민들에게 이거는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행태다. 그건 분명하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 1인 1표제로 수십 년 선거해 오다가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지금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전에는 17, 18, 19, 20대까지는 그런 당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준연동제 하라는 개혁의 이 길에서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비례대표 전문 정당,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라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개탄스러운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정략적으로 어느 당의 우호적이냐 아니냐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징표가 위성정당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1당 2당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뚜껑 열려도 되죠, 저? 네. 네. 열리시면 병원에 가시고. 하여튼 아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뚜껑이 열리면 네. 이 분노를 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응징 투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각자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건 어때? 열린민주당이랑 정의당 중에 누가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뭐 민주당이 어쨌든 과반 육박하는 1당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거고 사람들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비례정당이잖아요. 비례정당 내에서는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이 압도적 1위를 가다가 지금 위성정당에 대한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오피니언 그룹 내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세잖아요. 그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의원 끄주기 이런 추태들이 벌어지면서 위성정당에 대한 이 약간의 뭐라고 하죠? 이 비판 여론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열린민주당이 뜬 건데 이제 또 이 과정에서 완전히 그 집단 다구리를 당했던 정의당이 주장해 왔던 거 이렇게 위성정당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또라이 또는 꼴통 또는 근본주의 이런 정도로 취급받다가 지금 그 이야기가 조금씩은 설득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지금은 열린민주당으로 갔던 흐름들이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흐름들, 뭐 우리 김어준 씨나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친문 정당의 주력은 적통은 여기다 절로 가지 마라라는 흐름들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이야기를 해왔던 정의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정도는 이 크로스가 되지 않겠냐. 상당히 앞서 나가다가 열린민주당이 폭이 줄어들고 정의당이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는 거 아니냐. 열린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봤을 때는 정의당이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는 조금 앞서지 않겠냐라는 한두 석 정도 크로스가 생기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한두 석 정도라서 정의당한테는 좀 더 써줘요. 좀 더. 또 한두 석 쪼잔하게. 국민들이 냉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뭐라고 하죠? 지역구 여론조사는 틀릴 개연성이 특히 그 농산어촌 지역으로 가면 좀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비례대표는 사실은 크게 틀릴 개연성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오히려 신경 쓰이는 것은 국민의당과 민생당이 그치. 3%를 못 넘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당리당략을 걸겠죠.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을 같이 취급하십니까? 뭘 같이 현재 지지율은 10% 이쪽 저쪽에서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요. 아니 오늘 그나마 약간 균형 있다고 하는 한국갤럽 11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의당이 16 예상 득표율이 열린민주당은 10 국민의당 8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봉쇄 조항을 통과하지 못한 정당을 빼고 계산을 하잖아요. 보통 통상 그게 한 8%쯤 됩니다. 100% 정도에서 나머지 뭐 기독 무슨 당, 뭐 홍익당 뭐 이런 거 하면 8%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퍼센트로 최대를 먹으려면 민생당과 국민의당 2.9몇에서 이렇게 접어줘야.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되고 지금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가 정의당이 13%였는데 예상 득표력은
16으로 잡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한 18에서 20 정도 잡히고 있는 부동층, 부동층에 대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이 부동층 내에서 그 전에는 정의당이 열린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가 지금 부동층 내에서의 비율이 조금 역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퍼센트의 함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선 때가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근데 지난 총선이 한 58%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60%였어요. 예. 근데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한 7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인가 나왔죠. 근데 그게 180만 표가 안 됐어요. 근데 심상정 대표가 대선 도전하면서 200만 표를 돌파했습니다. 6.6%. 네. 퍼센트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지방선거 때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얻은 그렇게 싹쓸이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는 몇십만 표 빠졌어요. 한국당은 당연히 빠지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많이 빠진 건 안철수를 찍었던 중도층이 빠졌고 아예 사라지니까. 그리고 근데 정의당은 몇만 표가 늘었습니다. 몇만 표. 10만 표는 안 되고 몇만 표가 늘었는데 지지율은 9%대였거든요. 결국 220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고민하는 건 퍼센트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지는 건 맞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진보적인 대중 혹은 진보정당의 투표를 하게 만드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들 거냐 그 숫자를 돌파해내느냐 마느냐 그거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쨌든 대선이나 이렇게 이 상당히 고강도의 선거 때 정의당에 지지했던 그 투표한 그 지지자층을 유지하는 거. 이 총선에 투표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그쵸, 게 그쵸. 곧 퍼센테이지도 관계되는 거고 다 관계되는 네. 거고 퍼센트지만 보지 말고 네.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심상정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다 정의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벌써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네, 아니 다음에 또 지역별로 나오세요, 지역별로 그러면. 다 이게 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광재 효과는 어떤 거냐 지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방송 많이 나가시니까 다른 방송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저 뭐 이광재가 당선돼도 안 되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네. 강원도 민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먼저 하시죠. 제가 하면 아까 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이 선거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이 희극판, 약간 이 코미디판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씩 그 판단 속에서 뭐 이 선거 과정과 선거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세력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정의당의 행동, 정의당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정의당 지지 발언으로 끝나. 비례정당 논란이랑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의 사회재난이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또다시 한국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책 선거는 실종된 논쟁 자체가 실종된. 그럼 뭐 매번 그러지 않았냐면 뭐 굳이 따지면 저는 예를 들어 뭐 무상급식이 문제가 쟁점이 됐던 교육감 그 지방선거라든가 몇 번 있었다고 봐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논쟁 구도가 잡혔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다시 좀 실종된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그래서 어쨌든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이번 판은 다소 희극적으로 종결됐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살아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냉소하지 말고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말씀을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정체기예요. 정체기는 좀 길어야 정체기예요. 지금 잠시 숨 고르는 시기예요. 알겠습니다. 만명 갑시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변호사님. 네. 그럼 저희 오늘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김준호 변호사는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